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추석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근길 사이다 뉴스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명절 좋아요? 좋죠. 쉴 수 있는 날이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다려지시나요? 뭐 저는 좀 이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명절을 하게 되면 좀 고향에 가는 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뭐 엄청 기다리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쉬는 거 좋긴 한데. 자, 지금 이번 명절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응급실 대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일단 의정 갈등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처럼 돌파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정 갈등 풀겠다면서 새로운 안을 던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한 대표의 이 중재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내놨었죠.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전면 백지화 주장만 반복해 왔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제 진전이 없자 한 대표는 내년 증원도 0으로 돌려야 된다는 주장이라도 협의체에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던진 건데요. 또 한 대표는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의료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이 정부 인사 문책론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투탑이죠. 국민의힘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5년 정원 논의 안 될 것 같다. 또 야당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도 추경호 대표와 이제 추경호와 네. 한동훈 대표의 이제 의견이 좀처럼 통일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위에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은 이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장 한 대표가 발언하기 40분 전만 해도 이 김상원 정책위의장이 25학년도 정원 조정과 장차관 경질 문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25학년도 증원 조정은 어렵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야당에서도 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이 숫자 자체에도 근거가 없고 늘린 의원을 교육할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2025학년도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2026학년도는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정치권들도 좀 나서고 있지만 이 의정 갈등의 주체 대통령실하고 전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통령실 반응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통령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조정 못한다. 네,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도 우선 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얘기하라는 거지 2025학년도 유예해주겠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 제안에 대해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대표의 이 의제 제안을 두지 않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전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의과대협과 전의교협 모두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좀 정돈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즉 지금처럼 한동훈 대표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 또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여야정 협의체 지금 만들자 이런 반응도 나왔고요. 지금 전공의도 이제 주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공의 대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일이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전공의 대표가 처음으로 이번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아닌 의협회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박 위원장은 SNS에 이면택 의사협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그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됐는데요. 또 이 글 끝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대한의과대학 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박 위원장의 이런 반응은 전날 의협이 의료 현장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의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전공의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말라면서 좀 의협 측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또 박 위원장이 같은 테이블에 앉기 싫다, 같은 테이블에는 불가하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이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여야도 문제고 대통령실하고 안에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내년도 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년도 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틀 전이죠. 지난 9일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의대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수시 접수 첫날 이미 정원을 넘어섰고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4.38대 2를 기록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특정 학과의 수시 모집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그간 교육부는 자칫 대학 서열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원서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일정이 시작돼서 좀 무르기 어렵다 이런 거를 교육부 차원에서 강조하려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대교협도 입장문을 통해서 올해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면서 대교협은 발표된 일정에 따라서 입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일단 시기에는 체크체크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대에 또 진학하고 싶어하는 또 학생들, 또 학부모들도 이해관계가 또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서 2030년까지 5조 원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네요. 네, 이렇게 의료계와 좀 마찰을 빚고 있는 예. 가운데 정부는 또 새롭게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또 의대 증원 시에 계속해서 지적됐던 이 교육의 질, 또 실습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교육에 필요한 실험, 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서 대대적인 의학교육 개선 방안을 공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아직 진행 중인 이 의정 갈등이 해결이 안 된 채 나온 지원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도 살펴보면 의대 증원은 내년, 인프라는 3년 뒤, 오류를 덮는 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수가 인상, 군의관 파견 등 땜질식 처방만 하는 정부를 비판을 했고 또 의대 2,000명 증원에서 파생된 정책 오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내놨습니다. 요즘 뭐 동아일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뭐 새벽에 축구 경기가 있어서 좀 그걸 봤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왕자님, 또 대자와님, KT24님, 박종현님, 이종영님, 김말용님,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님, 삐약투님 오셨고, 왕자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입시계 혼란하고 의료 혼란하고 어느 게 더 큰 혼란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답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라가 쑥대밭이구나 라고 하고 또 다들 의료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좀 더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일부터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하고 있어요. 정치, 뭐 외교 통일 안보,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렇게 가는데 지금 어제인가요? 이틀 차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 원래 2시에 해야 되는데 5시간 미뤄진 7시에 시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진행된 이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파열음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진행된 분야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관은 서울에서 개막한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하루 전날 통보를 했는데요. 야당은 두 장관이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은 사전에 두 장관의 불참을 양해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결국 오후 7시에 두 장관의 참여로 대정부 질문은 진행이 됐고 정부와 야당은 계엄 준비설과 또 대일 외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최근 뭐 정치권 계속 나오고 있는 계엄 준비설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꺼내들었네요. 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 준비서를 소환해서 역공에 나섰는데요.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해왔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군 내부 핵심 보직을 윤 대통령과 같은 이 충암고 출신들이 거머쥐었다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또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서 어제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 또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계엄법을 또 해버렸군요. 개정안을. 자, 어제 대정부 질문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장경태 의원, 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 질의 부분인데요. 이것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장경태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8월 2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장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1인이 한성대 골프장 앞에서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간 후에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본인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성대 골프장은 경기도 성남 비행장 경내 공군 골프장이고 언급된 8월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고 이 대통령 내외를 골프를 쳤다면 낙마 사유인가 이렇게 계속 물었는데요. 김 장관은 자세한 설명 대신에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면서 강하게
강하게 부인만 했습니다. 네. 또 장 의원은 군대 내에 충암파 또 용현파가 있다고 한다. 군대 내에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김 장관은 이 사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은 이제 경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분야입니다. 질의가 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TMF 사태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고, 반면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재원 문제를 좀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정부 질의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합니다. 이제 사회, 문화, 경제 뭐 이제 다 하면 글쎄요 어떤 또 내용들이 또 오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전현주 기자와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수 잃는 남자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진중하시네요. 명절이라서 아직 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아직 시동 걸고 계시는 겁니까?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게 하시니까 시작부터 뭐 네.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항상 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좀 화를 나게 했습니까? 뭐 너무 많죠. 한두 가지 이야기 말을 안 하죠. 제가 대부분이죠. 네, 저도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아니 일단은 뭐 수사심의위원회 네. 문제도 그렇고 다행히 네. 이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받아들여져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천공이라는 분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네.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귀시다가 거기서 묵고 있었는데 왜 갔을까? 우연일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네. 이런 얘기 여러 설들이 있던데 저는 더 무게감 있는 설로 보는 게 뭐냐면 네. 자기가 연출한 게 아닐까 이런 본인이요? 의심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 시민이 찍었대요. 보셨죠? 거기 보면 네. 뭐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시민이 찍었다고 하던데 너무 정확하게 찍혔어. 그리고 걸어가는 장면도 이게 이제 누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갔다 이러면서 나가는 장면도 보면 너무 클리어하게 찍혔어요. 네. 그렇게 찍힐 수가 있나? 가는 사람 못 찍게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막든지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음료 같은 거 마시잖아요. 네. 그 앞쪽에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찍힌 장면. 네. 근데 여성분의 휴대전화
그 화면에 사진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누군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할 수는 없는데 그냥 형태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김건희 여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휴대전화에 김건희 저 보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저기 밑에. 여성분이 그 휴대전화 보고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세요. 내가 언제 김건희 여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그랬지.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저렇게 사진이 찍히는데도 있었다는 게 그리고 특이한 게 천공 저분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가시잖아요, 어디를. 근데 저렇게 논란이 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네. 뭐 말을 대통령실 안 해요. 조금만이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거짓말 한다든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면 네. 고소고발 바로바로 해야죠. 조치를 취하는데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조사받는 적도 없고 저분은 네. 저 수염 다 쳐도 다 보이거든요. 저리 돌아다니는데도 네. 아무런 문제 아무 제기를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또 네. 본인은 또 왜 저러는지 수염을 좀 깎든지 수염 깎고 안 되나요? 본인이 눈에 너무 캐릭터, 띄어요. 캐릭터. 눈에 너무 띕니다. 자, 저 사진이 만약 저 사진이 김건희 여사라면 또 문제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더 저는 연출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일부러 만약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 알 수 추측이지만 없는데 김건희 사진 일부러 놓고 그 사진을 찍히겠다면 김건희 여사와 천공의 연관 관계를 네.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뭐 초창기에 천공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고 뭐 정법가인가 그거 뭐 논란이 되면 계속 보도는 되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 관심이 많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그런 추측. 거예요. 좀 관심을 네, 받고 추측. 싶군요. 예.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네. 나라가 힘든데요. 자,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지만 네. 지난 6일 날 대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네. 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반대측 의견.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뇌물에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준 물건을 주면서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의견은 듣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요, 실제 거기에 앉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자료를 받긴 하겠지만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 많았죠? 두 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일단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출석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사했던 부장검사. 그런 결정한 부장검사. 그럼 이 두 사람 얘기한 건 다 수사 안 해도 된다. 네. 무혐의다. 문제 네. 없다.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예.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낮죠, 그죠? 최재형 목사를 어제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셨다고요? 네, 방송에서 만났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아. 근데 그날 회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대기실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기 불러달라고 제가 민원실에. 서초동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날 그 앞에서 계속 엄청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를까봐 혹시나 중간이라도 부르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집회 같은 걸 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기다리고 것 같아요.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네. 최재형 목사가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언론의 보도는 일부 뭐라고 나왔냐면요.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자료를 배포했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으셨죠 혹시?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포를 안 했대요. 배포한 적이 없다. 본인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 물론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니까 사실관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수사심의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의 그 서울청장이었나요? 네. 수사심의하고 찬성 반대 뭐 그러니까 불기소 기소 의견이 몇 대 몇 이거 밝혔어요. 네. 왜 안 하는 거지 이번에? 이것도 안 밝혔다가 나중에 네. 자, 그 얘기 좀 하죠. 지금 화가 좀 잔뜩 나게 계시는데 제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 수사 심의에 관해서 우리는 언론을 좀 다뤄봐야 됩니다. 특히 KBS 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른 뭐 지상파 메인 뉴스들은 이 수심의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통령 영부인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 예. 문제가 되니까 다룬 것 같은데 KBS 놀랍습니다. 한 꼭지 다뤘네요. 지난번에 석유 나온다고 기름 나온다고 할 때 13개, 10몇 개 달렸죠. 10개. 10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한 꼭지로 다룰 이슈에 이게? 아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로 단신처럼 이렇게 쳐져도 되는 겁니까 네. 대체?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가 일어났다는 것만 얘기했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들은 기회가 없었다든지 수심위에서 몇 대면 이거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반대 의견도 있었다든지 이런 네. 얘기들이 다른 보도에 나오잖아요. 왜 KBS는 그냥 불기소 권고했다 끝.
감추고 싶은 정말 뒤에 12번째 순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TV 방송에서 뉴스의 우선순위는 네. 그날의 그 방송에서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냐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번째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루지 말고 싶었던 거. 그러고 싶었던 거지. 근데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지금 좀 언급을 했지만 다음 날 일부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수심이 건고 과정에서 있어서 그거를 다른 어떤 보도에서는 다뤘는데 KBS 뉴스 9 시청률 1위라면서요. 야, 제가 하나도 안 다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다뤘어요. 시청률 1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1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여기서 얘기한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MBC, SBS 포함 종편까지도 이렇게 안 다루지 않았어요. 종편까지도 다뤘다니까요. 그러니까 육개사 기준으로 7일에 김여사 관련 보도가 없는 방송하는 KBS가 유일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잖아.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며 이게 무슨 국민의 방송이야? 정권의 방송이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심각한데 이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우리가 조선일보 좀 보수 언론이라 하잖아요. 조선일보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보는데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일자 사선에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전제하면서 이 사건은 최 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봐.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보수니까 보수가 갖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때 사과했어야 된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사과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사과로 이걸 이제 넘어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이에요. 앞에 이런 아까 전제라는 거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김 여사의 이 물품을 받은 거 명품백이나 뭐 샤넬 화장품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으면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거 아니지. 법적으로 문제가 삼은 거잖아. 근데 이런 최소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몰카였다고 몰고 가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과는 했어야 된대요. 여론이 안 좋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만약 국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수사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조선일보 논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바뀐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지율 보세요. 23%예요. 지금 갤럽 기준으로. 갤럽 기준으로 23%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나중에 10%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권이 빨리 끝낼 수도 있어. 그게 두려운 거야. 막으려고. 좀 해라라고 당연한 하는 게 거죠. 조선일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100%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관점에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론 안 좋으니까 사과라도 해. 그러면 여론 좀 돌아설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참 조선일보는 그나마 나은데 KBS는 그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KBS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박민 사장 취임 300일 신인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8일입니다. 8월 가방이 출석했는 박민 사장 발언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취한 많은 조치를 9개월 동안 직원들이 자기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준 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 이 박민 사장의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째 놀라워요. 불신임도가 이게 제가 잘못 봤나요? 98.75%가 나왔어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그러니까 신임한다가 1.25%, 1.25.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언론노조 KBS 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물러나야죠. 이 정도 되면 양심 있으면 물러나야 돼요. 직원들이 다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조에서 종합원이 1,675명인데 전체 투표율의 82.59%. 투표율도 높아요. 이거 82.59%가 참여를 해서 그 투표한 사람의 전체 결과가 불심이 98.75예요. 직원들이 생각할 때 거의 99%가 나가라는 거야. 근데
1%도 있긴 하네요. 신임하는 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의미 없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박민 사장 들어와서 본인들이 어떤 좋은 혜택을 누렸거나 예컨대 그런 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 중에는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25%라고 하는 게 저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 사실 5% 밑으로 내려가면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뭐 독도가 없어요. 우리 땅이냐 물어봐도 있어요. 몇 아니라는 퍼센트? 사람이 한 있어요. 저는 한 10%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효도하자 이래 물어보면 네, 네.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1%면 그 의미가 없다고 의미 봐야 될 것 없어요, 같은데 이거는. 100% 거의 지금 거의 그렇게 봐야 불신임 받은 되죠. 상황인데 박민 사장 KBS 취임 이후에 KBS 상황, 현 상황 어떻게 보냐 질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매우 나빠졌다가 매우 나빠졌다. 91.4% 그것도 뭐 같이 가네요, 찍었대요. 거의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무슨 결과냐면 이렇게 네. 나빠진 원인이 박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네. 아니 박민 사장에 대한 불심이 98.75인데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가 91.4예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 네.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렇게 나빠진 KBS가 망가진 원인이 박민 사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도 뭐 직원들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다고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어떤 점이 제일 나빠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나요? 그랬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수신료 분리 고지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 요거는 뭐 다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근데 이제 분들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예. 번째가. 2위가 뭐였냐면 뉴스 및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하락했다. 아 나가십니까? KBS? 안 나갑니다. 언제부터요? 그 박민 사장 저도 바뀐 박민 데부터 사장이 잘렸어요. 근처도 안 가요. 근처를 가고 싶은데 뭐안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다음 3위가 네.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의 보직 기용이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박민 사장과 연관된 거예요. 박민 사장이 들어온 뒤에 뉴스 시사 프로그램 신뢰도.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10주년 관련된 다큐멘터리 네. 뭐 방영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뭐 광복절날 새벽에 기미가요 틀어지는 그런 뭐 나비부인인가 그거 방송했죠. 이런 걸 보면 박민 사장 들어온 뒤에 뉴스나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가 아유, 나셨네요. 같이 기침, 예.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보도가 너무 많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친정부적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박민 사장 임기가 사실 12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연임 얘기가 나왔고요. 예. 반대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습니다. 뭐 노조는 이 사퇴하고 나가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촉구를 있는 했는데 거죠. 어떻게 박민 사장 제가 볼 때 연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KBS 이사진 구성은 이미 여야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 추천한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그래서 박민 사장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뭐 또 법과 털어가지고 한 명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맞춘 건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민 사장 들어온 후에 아까 뭐 석유 관련된 거 얘기하고 김건희 그 수사심의 얘기도 했지만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헷갈리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지난번에 유일임 위원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유일임 위원장 기억나시죠? 예. 다시 불러가지고 또 시키잖아요. 예. 나갔는데 예. 나가서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커피숍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 또 와.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박민상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유일임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방심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어제 방심위 사무실 또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민원 사주를 알린 그 공익 제보자, 예, 공익 그렇죠. 신고자를 찾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교수님? 이게 이러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부에 잘못된 부분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관 40명을 보냈어요. 아. 방심이 그러니까 그리고 방심이 노조 사무실을 털고 네. 그다음에 방심이 관련된 부서들을 쭉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회사 내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발견돼서 그걸 폭로를 했어.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해버려. 누가 하겠어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누가 네. 합니까 이거를? 네. 이건 공익 제보에 가깝다고 봐요. 아니 위원장의 뭐 지인들 친인척들이 제보를 그것도 집중적으로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발견됐어. 그럼 이거 밝혀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거나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어떤 누군가 연관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당연히 외부에 알리는 게 맞는데 그걸 알렸다고 수사를 해버려.
그럼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래서 법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또 건의기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난 7월이죠. 국민건의위에서는 민원 사주 그리고 이 유일임 위원장이 이해 충돌 네, 돼 있다 맞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게 유일임 위원장을 저는 더 조사를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건의위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하고 경찰에서도 한 번 조사한 바가 없는데 오히려 제보자, 신고자를 지금 털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측이 다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 방심위는 그러니까 이런 내부에서 폭로한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고소를 했고 네. 반대로 노조는 이런 유일임 위원장 이해충돌 문제나 이런 문제를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네. 압수수색을요 방심위 그 노조 직원들은 2번 받은 거거든요. 지금 2번째 받는 건데 아니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왜 소환 조사도 안 하는 거죠? 같은 네. 시기에 거의 제가 볼 때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먼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네. 하면 먼저 이루어진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한 네.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반대편은 즉 유일임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냐고요. 이게 편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자기의 편에 가까운 사람은 계속 봐주고 상대 진영이거나 자기 편에 불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강도 네. 높게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는 그래요.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이걸 다 조사해야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했던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 아니면 국민권익위 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요. 계속 합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뭐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해서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권 바뀌면 이 모든 거 다시 네. 수사해서 문제 있는 사람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방심 얘기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방심위가 그 안건이 적체된 게 한 9만 5천여 맞아요. 건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안건을 일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 이거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일괄 처리한다는 건 각각의 사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사한 안건이라는 게 유사한 안건을 누가 분류하는 겁니까? 그 유사한 안건이라는 게 방송사마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마다 출연자의 내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유사한 안건으로 묶어서 한다? 그럼 그 안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겠어요? 한 건 한 건 그 안건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봐서 이걸 제재를 할지 법정 제재를 할지 아니면 행정 지도를 할지 아니면 문제없으로 처리할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하면요. 제가 그냥 추측컨대 지금의 방심이라고 하면 왜냐면 지금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없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안건을 묶어서 하면서 보수 진영에 유리한 그러니까 보수 채널이나 아니면 보수 관련된 어떤 언론사들이 문제되는 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문제없으로 처리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일괄 처리의 문제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네. 지금 완전히 완성체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심위 결정 중에 하나가 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네. 이 방송이 언제 없어져? 신장식은 그 사이에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이 신장식 뉴스 하이킥 또 의견 진술 의결을 했습니다. 진행자도 교체된 지 오래됐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덕분에 방심 덕분에 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8차례나 이 제재를 받았는데 예. 지금이라도 제작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음. 근데 프로그램이 폐지된 지도 오래됐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제작진도 국회의원 바뀌었어요. 되고 제작진 다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제작진도 다 교체가 됐는데 그 예전에 제작진을 불러가지고 중징계로 가려는 뭐 중징계로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제작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징계로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안건을 그냥 서류상으로 본 뒤에 이거 중징계 정도 해야 되겠는데 법정 제재 해야겠는데 할 때만 불러요. 맞아요. 그럴 때 당신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결정. 그리고 제가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뉴스킹. 킹에서. 예, 해봤는데 킹은 한 번도 된 적은 없지만 뉴스킹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거기 의견 진술 가면 바로 뭐 중징계 중징계예요, 받게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장기 뉴스 아이킥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아까 적체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MBC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20건을 때리지 네. 선방위에서. 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심위 안건 처리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유효기간은 없어요. 네. 그러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됐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네. 아니 이미 폐기해서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뭐 피의자가 네.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내잖아요. 네. 사건. 그걸 끝까지 합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제작도 다 바뀌었다고 하면 그걸 다시 꺼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는 유효기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조금 겁이 나는 게 예전에 했던 취사 방송 다 지금 걸라면 왜 손석희 시선집중 걸죠? 그렇죠. 10년 전에 옛날 하던 거 방송을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인데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걸시고요. 네. 최진봉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행한 게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거 뭐예요? 세계는 지금인가 뭐 그것도 해. 아 그거는 2017년도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이 아니 했어요. 그 2017년도 걸 걸어보세요 한번.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했던 프로기 아니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징계받나요? 그냥 하는 겁니다. 2018년도 그때는 뭐 색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남자는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혁신당 요새 또 우리 뉴스토마토하고 뭔가 관련성이 보도가 많이 돼서 그 뭐 단독 기사도 나고 뭐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났는데 이게 근데 그게 김건희 뭐- 여사 공천 개입이요. 근데 우리 예. 개혁신당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일각에서는 그 A, B 현역 의원이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거를 토대로 기사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뭐 그건 이제 뭐 사무총장님이시니까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있으면 확인해 말씀 좀 줄 수 있는 건 해주십시오. 아니고요. 네.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 네. 그 캡처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그 저희 개혁신당으로 제보가 온 적이 있어요. 총선 때, 총선 직전에 예. 제보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완결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단지 그 캡처본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거나 그 뒤에 내용을 봤어야 이게 어떤 의도인지 뭐 어느 정도의 그 개입 그 정황이 있는지 이런 네.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하. 그냥 단순 그 뭐라 그럴까 조언 수준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는 받았으나 그때 정치 쟁점화 되지는 못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준석 예. 대표 얘기긴 한데 시기도 조금 좀 특이했던 게 저희가 지난주 아마 목요일 정도인가요? 네. 단독으로 뉴스토마토 보도를 하고 그 목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아마 CBS 정치쇼 뉴스요. 네, 예, 김현정의 뉴스쇼 예, 예.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그 방송에서 뭐 또 거기서 얘기를 또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탁탁탁 천하람 의원은 좀 다른 데 가서 또 그날 했는데 그게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그 단독 기사를 쓴 기자분하고도 저도 잘 알고 아하. 최근에 또 이제 옮겨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부터 잘 알던 기자분이고 그 또 취재도 저도 많이 응했고 네. 내용들은 뭐 주로 많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네.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해줬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예. 주로 이제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막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들은 거라서. 그런 얘기가서. 예.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잖아요. 캡처 아니면 녹취. 이게 아마 증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캡처본이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한테 있겠죠. 갖고는 있을 건데 예. 이게 공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는 이제 그 예. 취재를 얼마나 잘 그러니까요.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뉴스토마토를 믿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저는 뉴스토마토 지금 이게 뉴스 인사이드 하는 만큼 예. 그걸 뭐 확인해서 뭐 추석 전에 보도를 한다면 추석 전에 뭐 그걸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만약에 그게 그 보도가 맞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개혁신당에서는 그 문자만 텔레그램에 봤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지만 뭐 예컨대 앞뒤로 봤을 때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됐다 김건희 여사가 이러되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긴 가정입니다. 한데, 가정입니다. 가정이긴 한데 예. 근데 박근혜 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정무수석 씨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걸로 네. 당무 개입이 돼서 그걸로 징역형 2년 2년을 받았어요. 받았던 예. 게 우리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예. 만에 하나 그게 그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네.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면 네. 그 내용 중에 그 예를 들면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 근데 김해로 옮기라는 김영선 의원도 결국 김해로 못 갔어요. 못 갔고요. 그다음에 원래 본인의 지역구 창원에도 검사 출신의 김모 부장검사. 예, 그 사람이 의사가 있었고 또 실제 말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그분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결국 못 받았어요.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뭐 그게 어떤 공천 개입이라 하면 그 공천을 위한 실질적인 압력이나 네. 뭔가 그 다른 조치들이 상황이 생기면
그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냥 던지는 말 수준이라면 이건 좀 맞습니다. 판단하는데. 그 말 수준이라면 지금 개혁신당의 네. 이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 더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공천 재배치를 지역구 재배치를 다른 쪽에서 기획을 한 게 만약에 문자에 드러났다. 난리 나는 이러면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아이, 그건 예컨대 김해를 일로 보내고 창원을 일로 보내고 그걸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난리 이제 나겠죠. 네. 김영선 김영선 의원, 네, 전 의원. 의원하고의 주고받는 건 그분에 관련된 것만 있겠죠. 네. 다른 분 건 그 사람하고 얘기할 그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추석 앞두고 가장 문제는 지금 의료 대란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석 앞두고 여야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겠다. 정치권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의료계가 참여를 해야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의료계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 의료계가 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가 저렇게까지 네. 그 심하게 저항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전공의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참여해서 원점 백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의료계가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25학년도 정원 관련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저는 다 백지화 상태에서 원점을 해야 된다. 원점에서 다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25년은 안 되고 네. 2026년부터 하자 그러면 2025년도 이미 시행을 해버리고 나면 네. 그게 다시 되돌아오기 어렵거든요. 더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의료계 분들에게 들러리 서라는 취지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의료계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분산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공동 책임을 지려면 완전 백지에서 공동으로 과학적인 근거에서 네.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2025년 의대 증원 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의료계 요청인데 네. 또 지금 벌써 수시 모집 시작됐습니다. 뭐 요강 발표했고 지금 경쟁률이 지금 벌써 의과대학이 뭐 어떤 대학은 4대1, 5대1 벌써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경해서 올 수 있는 혼란보다 올해는 하고 예. 내년에 다시 백지에서 아. 했을 때 그 혼란 지금 혼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의과대 당연히 가고 혼란 싶어하는 있죠. 사람도 예, 있고 예. 학부모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오히려 더 적다 이거죠. 아하. 혼란이 있을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지금 혼란이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그 혼란의 책임마저도 네. 정부가 제일 생각을 해야죠. 왜? 이 상황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국민들 중에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또 교육 관련된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사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정부가 신뢰를 네. 많이 잃었다고 정부가 가장 문제다. 네, 예.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도 너무 좀 늦긴 했지만 네. 여당도 야당도 네. 그다음에 실제 당사자인 의사분들 모든 분들이 국민을 보고 네.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지금 응급실을 못 가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예를 들면 추석 연휴 때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의 신뢰를 얼마만큼 여야 정치권이 그나마 좀 담보라도 해주면서 의료계하고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 2025년은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2026년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지부 차관 같은 분 나와갖고 무슨 뭐 경증이니 중증이니 뭐 전화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예. 이런 상황이면 의료계가 그동안 투쟁을 쭉 해왔는데 이분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겠어요? 이미 다
2025년은 안 된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네. 협의체에 들어와서 결국 당신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니 네. 협상에 들러리만 서라라는 취지로 되면 네. 저는 여야정 협의체 자체가 구성도 힘들 뿐더러 설사 구성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의료 대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자초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반성하고 그리고 백지에서 과학적으로 의사가 증언돼야 한다면 어느 정도 증언돼야 되는 건지 추계를 같이 내고 네. 거기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 총장님,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도 정부가 별다른 준비 없이 또 준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2,000명의 그 증언의 합리성도 준비지만 만약 그것을 시행했을 때 반발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그걸 다 계산하고 준비한 다음에 했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것들도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다 부족했다는 거죠? 뭐냐면 왜 2,000명인지 그것도 돼야 되고. 일단 설득력이 없어요. 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잖아요. 특히 네. 전공의들이 특히 전공의들 다 나가버렸잖아요. 전공의들. 이 반발이 심한데 네. 그분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명 늘렸을 때 전공의들 나갈 것도 예상하고 전공의들 나간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그거 2,000명 해 빠르게 가 뭐 좋아 빠르게 가 그거를 대선할 때나 그러지 이걸 국정 운영할 때 해버리면 이게 안 근데 되는 거죠. 전공의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이게 우는 아이한테 뭐 때린 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의료계가 이 창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그러고 또 의사협회하고 조금 갈등적 요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이명택 회장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하지 않겠다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겠다 라고 하면 누구랑 또 정부는 대화를 해야 됩니까? 전공의 쪽입니까? 의사협회 쪽입니까? 지금 핵심은 전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응급실 등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핵심 고리는 전공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그 주장하는 7대 그 주장이 있어요. 그 7대 주장을 쭉 꼼꼼히 살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정부가 우선 정부가 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 수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묵살하고 얘기만 듣고 그 전공의는 벽에다 얘기한 듯이 하고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라도 그분들의 얘기를 좀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박단 전공의 협회장을 만났어요. 비대위원장. 그렇죠. 뭐 좀 만나서 됐죠. 시간이 되기는 됐지만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내년도 그 의대 증원 문제는 건들 수 없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여야 의정을 얘기하면 누가 이게 참여를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료 대란을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제 하에서 의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합의안으로 할 건지는 여야 의정이 만나서 그 합의안을 도출해내라 이거죠.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그 합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그 의료 대란에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복지부 차관 같은 이런 분들은 경질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책임이라는 거는 사과, 사퇴, 경질 부분인데 그 총리가 못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최소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경질한 다음에 뭔가 대화를 하고 우리도 이제 좀 열린 자세로 나오겠다 이렇게 보일 건데 그거조차 안 한다면 누가 대화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의사가 없는 네. 거죠. 아, 사실.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여야의 정치권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겠다 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고 여당도 야당도 같이 나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좋다 그건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 의정을 만들자는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네. 문제는 예. 의사분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사전에 협의체 막 구성하기도 전에 전제 조건을 막 다 달고 있어요. 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안 된다. 그다음에 내년도 증원 문제는 건들 수 없다. 뭔 얘기를 하자고 지금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저는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면 안 돼요? 저는 뭐 당연히 장관도 아니고 장관이야 또 뭐 청문회 뭐 이런 등등 있다고 하면 차관이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게 본인 판단이든 위에서 시켜서 했다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 경질하든가 뭘 해야지 얘기를 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사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료대란의 상징적인 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 인사의 그 경질 여부가 정치권 쟁점이 되고 국민들 관심사가 됐다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그 정무적인 인사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항상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게 정무 감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나요? 근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박민수 차관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도 큰 말 실수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지탄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있겠냐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좀 보여야 되는 게 인요한 최고위원 그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응급실에 같이 연결된 것.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렇게 필름 달아라 해도 필름 안 달아가지고 걸리려고 하면 좋은 거 걸리든가 그거 그따구로 걸려가지고 이걸 변명으로 하고 있는데 변명이 국민들 기회는 안 하거든요. 아니요,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119로 전화하지 말고 민요한 의원실로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적절치 않은 거고요. 또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정답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의료 대란 상황에서 정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발표에 따르면 수가를 많이 올려서 응급실 가는 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그러면 돈 많이 내니까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을 개대지로 아는 거죠. 아픈 게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아이고 이 정도 아프면 돈이 많이 들이 가지만 이게 우리 의료 체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참 웃기고요. 황당합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추석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만 추석 전후 특히 추석 연휴가 이번 주 토, 일, 월, 화, 수 많게는 목 다음 주까지 쭉 연결될 건데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 비용 많이 올렸으니까 아파도 참지.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뭐 의료에 대해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해결책인지는 좀 많이 의문입니다. 보통 이제 추석 밥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 이제 그 다 됐어요. 목금이면 추석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오늘 내일 사이라도 여야 의정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을. 기본 원점 논의. 그다음에 뭐든 다 논의.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면 의사분들이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제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2025년 의대 증원은 현재 무슨 뭐가 진행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의료 대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지금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추석 밥상의 민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다른 걸 올리고 싶겠죠. 야당도 뭐 다른 뭐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거든요. 아니, 국민들 의료. 그렇죠. 국민들이 의료예요. 굉장히 많이 걱정을 딴 게 합니다.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연휴가 좀 길어요. 예, 많이 길어요. 그다음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여러 상당히 가지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네. 많이 날 수 있는 평상시보다 네. 그럴 개연성이 높은데 높죠. 그럼 병원을 많이 찾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 응급실인데 지금 응급실을 못 가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나는 게 지금 기사로 많이 나오고 예.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정치권에 유명한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박사가 못 갈 정도면 22번 뺑뺑이 쳤더라고요. 예, 응급실을 못 가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들 지금 어린 2살 뭐 4살짜리 애들이 응급실을 못 가서 사고가 나는 상황 이 상황이 추석 연휴 때 더 예? 걱정했죠. 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그런데 이걸 뭐 해야 수가 되는데. 조정을 해서 한다고요? 정말 아유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부분 정말 정부가 좀 잘 해결해야 됩니다. 뭐 밥상머리에 딴 거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뇌물죄 등등 그것도 그렇고 그거보다 더 내 몸에 와닿는 게 의료 이 부분이거든요. 생명은 이러면 끝입니다. 신체 생명.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을 하는 게 정부의 우선 책임인데 책무인데 그것을 방기한다면 결국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회 지금 대정부 질의도 하고 있고요. 본회의가 지금 열리는데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뭐 등등 처리한다고 하는데 자, 민주당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추석 바로 앞두고 이렇게 나서는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도 추석 민심에 잡아본다. 예, 민주당도 메시지를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추석 전에 그것을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그 이제 이게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고 재의결이 넘어올 시기로 보면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 다시 재의결이 상정될 가능성이 10월 초로 가거든요. 네. 10월 초가 되면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에 또 재의결, 이 표결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그게 딱 맞아 있죠. 시기적으로 시기가. 보면 추석 전에 이걸 통과시켜서 추석 민심에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재의결 표결로 오는 상황이 결국은 재보궐선거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이 있어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걸 행할 가능성이 있죠. 택한 것이다. 자, 현근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저희 동네가 같은 동네라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매우 막히었어요. 네, 사고 났죠. 왜냐면 제가 광역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 자리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아침에 2대나 보냈어요. 세 번째 버스를 타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명절 전에 좀 신기하게 항상 같은 시간에 나오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 사는 곳이 비슷합니다. 같은 도로를 거의 이용하는데 명절 직전이라서 똑같은 시간에 나오는데 항상 30분 늦게 지금 도착하거든요. 20-30분.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좀 늦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차가 많다. 지금부터 귀성 뭐 고향 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명절 앞둔 주라서 사람들이 빨리 출근하는 건가요? 열심히. 물류. 선물 배달. 아하. 아니 근데 그 전에는 물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아침에 자리가 없지 않았거든요. 버스에 자리가 없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일찍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가 이용을 않고. 오케이. 자가 이용 없구나. 떨어지는구나. 그게 큰 것 같아요. 맞네. 자,
지금 뭐 얼마 안 남아서 양근태 변호사님한테 민주당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행보,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 눈에 좀 띄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만났고요. 아마 내일인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난다고 하고요. 저녁 식사한다고 그러고 또 김두관 전 의원 또 추석 때 만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입니까? 뭐 대선을 염두에 둔 벌써부터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시겠지만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어요. 맞아요. 알고 보면 다 하셨어요. 네. 그럴 때부터 알던 사이고 이분이 또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좌측으로 오는데 역할도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시겠지만 약간 우측으로 가려는 이제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일교체제를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통합 행보인 것 같고, 또 보면 최근에 보면은 뭐 섀도우 내각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진영을 미리 꾸려야 된다. 사람도 인재 영입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럼 준비를 한다는 거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패배한 게 준비가 좀 안 됐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화합이 안 됐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좀 등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소수만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뭐 모신다 그럴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찌 보면 길게 보면 뭐 정권 교체라든지 그게 동의한다 그러면 아마 같이 하려고 그런 아마 좀 큰 포석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김두관 전 의원 만나는 거, 요거는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괜찮습니까? 같은 당 사람들인데. 세게 싸웠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당 사람의 경쟁 후보라 하더라도 그분 만나는 게 뉴스가 될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편협한 또 상황이었는지 그걸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뉴스가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거다. 그럼요. 당연히 경선할 때는 붙을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는 건 조금 개혁신당 계시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의 비대위원장이지는 않았고요. 공관위원장을 하셨죠?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 그 개혁신당에 상당히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뭐 아주 절친 사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별의 순간을 얘기하신 분이 대부분 또 됐으니까 그것의 간택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또 의문이네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별의 순간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는 것이다. 견제하시네. 견제를 하시는 거다. 원래 이준석을 찜해놨었는데 어떤 사람 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김동인 그 비대위원장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여론에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그래도 여론이라든지 시대 정신이라든지 그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달라든지 그런 지향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 얘기도 좀 하면, 새로운 미래가 당명이 바뀌었어요. 새미래 민주당. 그리고 이 광주에서 민주당의 핵심 뭐 양친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또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현 경기지사 얘기 등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근택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의원이었던 김종민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이제 원외 정당이 돼버렸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외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주자라고 했었던 이낙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광주에서 15%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못 돌려받았어요. 그렇죠. 50%는 반밖에 못 받았어요. 반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이제 민주당 붙이고 그다음 또 광주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나머지 그럼 정세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분들이 여기랑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느냐? 민주당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이낙연 의원조차도 슬슬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정민에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원외에서 비판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민주당을 뭐 대체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대선 국면이 되거나 되면 아마 여기 있던 분들도 다 이제 민주당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 한때는 뭐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행보 또 친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뭐 이게 이 최근에는 뭐 주목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런데요. 글쎄요,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기회라는 게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말고는 거의 다 해보신 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다 해봤습니다. 총리까지. 뭐 국회의원 5선의 저 전남 지사도 하셨고. 지사의 총리의 당 대표에 다 하셨잖아요.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마지막 봉사를 잘할 수 있을런지 그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본인이 찾으셔야죠. 네.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해야 돼요. 제기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얘기를 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이슈 화합도 추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추석 때는 잠시 쉬어야 되고요. 아마 그 이후에 봐야 되는데 추석 때 어떤 이슈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밥상머리에 올라갈 제가 것 사실은 같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제일 궁금한 거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뉴스토마토에서 다들 우리 김철근 총장님한테 약간 많이 질문 후속 보도가 언제 나오느냐 다들 궁금해가지고 지금 모든 뭐 여의도의 언론인들 방송하는데 사실 정치계 이슈 중에는 가장 큰 이슈는 공천 개입, 김건희에서 공천 개입. 그걸 아니 뭐 여기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에 지금 그 문자 내용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처음에 관심이에요. 저도 한마디 좀 뭐 해주세요. 말씀을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오늘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추석 전에 나온다. 오늘?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오늘 드려요. 나와야죠. 오늘 나오면 이게 예. 정치 이슈 중에는 이게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이슈죠. 여기 제가 보기엔 아마 그거를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언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방송에 아주 빅히트일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내용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여기서 관계자가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총장님 아시는 내용 없습니까? 다 개혁신당권 뉴스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그 취재하는 기자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아주 집요하게 하고 계신다. 다들 저 뉴스토마토 기자분하고 이준석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박 기자입니다. 우리 김 기자, 박 기자인데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저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옵니까?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나옵니다. 그죠? 나온다. 확실히 나옵니다. 그럼 오늘 나오겠네. 나오니까 그건 한번 우리 청자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독이 되면 안 되네요. 오늘 나온다는 아니고 오늘 나온다 아니에요.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 나올 됩니다. 수도 있다. 네. 자, 두 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 좀 쉬시고 그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잠깐 공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채널 지금 49만 8,860여 분 와 계십니다. 50만 명 곧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50만 구독자 이벤트 손편지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 또 시국에 대한 토로 뭐든지 괜찮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주소로 손편지, 그림 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선정해서 라이브 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 또 커뮤니티 공지글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50만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료로 일반 회원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배종찬하고 이상민 PD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보기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방송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의 이슈 사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명절 인사드리죠. 추석 인사. 인사. 아직 며칠 남긴 남았지. 네. 그렇지만요, 우리 다음 주 방송이 없으니까요. 예.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계속 있습니다. 방송하십니까? 방송은 대부분 좀 없고 네. 명절날에는 좀 쉬는 경우. 하여튼 여러분들 요즘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스토마토 그래서 명절에는 토마토 많이 드시고. 준비 안 된 얘기는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왜 드십니까? 예. 자, 이상민 PD도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는 30대가 됐기 때문에 용돈을 받고 싶습니다. 40대 아니에요? 용돈 얘기. 용돈 체불 안 주는 사람 관당상명 내봐요. 이름이 누구요? 법무부. 네. 아니요, 네. 김문수 장관 잔소리 대신 예. 지갑을 좀 열어주셨으면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른들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갑이죠. 젊은이들이 많이 힘듭니다. 네. 지갑이죠. 나이가 그 받을 나이 노란 걸로 제가 알고 노란 있는데.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안 돼요. 예. 젊은이들 싫어합니다. 갑자기 네. 마음이 노래지네요. 네, 네. 5천 원 안 이상민 됩니다. PD가 그거 받을 정도는 아니고 제가 그렇죠. 알겠는데. 주식도 받습니다. 줄 때죠. 네.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사양 안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추석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족 대이동 아니겠습니까? 대이동이죠. 많이 이동하고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정치권에서는 추석 뭐 밥상머리 민심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추석 인사를 지금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아니, 플러스가 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거 참 이제 플러스라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예? 해결됐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슨 명절 인사 이런 걸 떠나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네. 명절 인사라는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나와서 이 명절 인사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그것도 맞긴 하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뻘쭘해지는 것이고 또 아내와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건 좋은데 뭐냐면 그걸 쳐다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또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또 명품백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이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됐던 공천 메시지, 뭐 공천 문자.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사과를 하시라. 그러니까 사과하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해놓고 나면 떳떳해지는 것이거든요. 사과하고 인사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왜 명절날 보면 쭈삣쭈삣해지는 것이 네. 뭔가 좀 잘못한 거 많은 사람들은 명절날 집 찾아가기도 힘들어. 저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 그게 이제 저도 못 가고. 그런데 아이 뭐 열심히 도리 잘하고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당해. 당당하죠. 그러면서 막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당당할 거야. 요새 뭐 잘 나가니까.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지율을 올려라. 그럼 지지율을 올리면 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다 끝내놨을 때 명절날 희영청 보름달이 지금 우리가 보름달이 3개가 떴네요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보름달이 3개가 떴는데 할 일을 다 하고 그렇죠. 달을 보고 기도를 하고 더 좋다. 그렇죠. 대통령 목소리 한번. 일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세요? 우리 부모님 같은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추석 제가 새해래요. 저기 술 기운이 덜겠네. 추석입니까? 제가 이거 생중계입니까? 생중계입니다. 그냥 다시 끊었다 가면 되나? 안 돼.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감사합니다. 추석 메시지 기대해 주시고, 메시지가 공개될 거예요. 우리 부인과 함께 찍을 거니까.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과. 아니 근데 네?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게 명절이라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항상 여보 사랑해만 하지 어머니 사랑해는 안 합니까? 그래요? 어머니 사랑이시잖아요. 계시는데. 아니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도 있고. 여동생 사랑해. 아니 배수장이 우리 어머니를 왜 누나요? 사랑합니까? 누나요? 배수장이 우리 어머니를 왜 사랑합니까? 아니 그거 우리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 참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배 소장 같은 스타일 싫어합니다. 참 이거 어쨌든 배추나 사과 이런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물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배추도사에 와 있는데 물가도 물가고 지금 오늘은 좀 밥상머리 민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요게 정치권 뉴스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 이야기 자체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짜증나. 저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야기 꺼내봐서 뭐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네. 뭐라 카노, 막 치아뿌라 막. 마산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정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것이다. 근데 그래도 또 술 한잔하면 정치 이야기가 하게 되겠죠. 하게 됩니다. 이게 막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계속 부담이 돼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지 않습니다. 약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툭하면 김건희 여사 쪽으로 잘 연결하는 것도 뭐 옳지 못하다. 또 좋은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기잖아요. 계속 하나. 지난번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총선 때 문자 보낸 거. 한동훈 대표한테 보냈다. 아예 문자. 그런 문자를 왜 보냐는 거야. 아예 문자 자체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자라든지 그러면 어떤 동영상에 촬영된 거라든지 또는 뭐 주식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미담이 있잖아요. 뭐 전 재산을 기부했네. 또는 뭐 어머님을 잘 모셨네. 또는 어른들을 공경했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그렇다 치지만은 이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담이 되잖아요. 대통령한테 부담이 갈 그렇죠. 것이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인데 김건희 여사 문제만 해소가 돼도 10%는 더 올라갈 거라고. 더 많이 올라갑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아직 임기가 여러분들 임기가 2년 8개월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아직 반이 안 지났다니까요. 확실합니까? 잠깐만요. 마치 앞으로 막 조국 대표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긴 하시죠. 임기가 그 정도 남았나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래 남았습니다. 수치상 남아있죠. 확실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조국 대표 딱 틀었더라네요. 똑같네. 조국 대표님 지금 뭐 숙식하시고 뭐 비교섭단체 연설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시대요. 안 들으시다 그러면 화낼 뻔했습니다. 잘하시대요. 알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성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호남에서 월세 숙식 그 선거운동 하신다고? 예.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두 곳에 구했습니다. 네. 아니 조국 대표님 곡성하면 그걸 한번 해주십시오.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 그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개그 독재 이제 종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비만인 방송인 독재도 배종찬으로 종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만이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송계에는. 비만? 저는 비 아닌데. 저하고 우리 비만 오나요? 알겠습니다. 자, 추석머리 밥상 민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 얘기가 나올 거고 가장 뭐 문제가 될 거는 결국은 응급실 이용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려가 됩니다. 왜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민족 대이동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그 사고가 난다면 해결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고 응급실 부분인데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화면 보신 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 한국갤럽은 지지율이 더 낮아요. 23%. 근데 가장 부정평가 이후로 높은 게 의료개혁, 이거 갈등,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좀 고수익자잖아요. 고수익자들이 박지훈 변호사도 알 거예요. 박지훈 진행자도 알 거예요. 대체 좀 보수적이야.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거를 또 탓할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기득권을 지켜야 그렇죠. 되니까. 보수 성향의 유권자면 지지층인데 지지층이 첫 번째는 등을 돌렸어. 돌았었어요. 그다음에 돌았었어요. 아픈 사람을 나이대로 따져보면 10대, 20대, 70대 이상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아프세요? 노인층 70대 아니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문제네. 지지 기반이잖아요. 이게 문제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등을 돌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제가 의료기획에서 가서 말씀드리지만 의사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안 한다니까요. 다 찬성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일이라도 아니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아니 박지훈 변호사나 진행자나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떡볶이 먹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저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예, 죄송합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근데 이 떡볶이가 너무 맛있대요. 잘 설득하고. 그래서 이거 이 떡볶이가 마라탕 맛도 있고 로제 맛도 있고. 그래요. 아니 이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했었어야 이상민 된다. 크리에이터 좀 침질 질질 흘리게 만들면은 아니 그러면 떡볶이가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통의 문제다. 소통의 문제다. 자, 노년층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님 아우 내가 힘드시죠? 지금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어요? 이 박지훈이가 호해줘서 다 나왔죠. 호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봐요. 내일을 만나시죠? 내일. 두 분이? 비공개 만찬을 갖다가 지금 식사를 뭐 하신다고? 헐적에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거라고 봐요. 만나가지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적에 그거는 조만간 방송에서 그 이야기 못다리를 풀 거라고 봐요. 아, 풉니까? 예? 요새 방송 많이 나오시대요. 뉴스마서 좀 나오주셨네요. 예. 그럼 노냐? 예. 노수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 응급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아니 응급실에 갔다가 저 박민수 차관인지 뭐 박민수 차관인지 하는 사람은 저 응급실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응급차에서 내가 뭐 착항스를 하고 있었나 그러면 그 동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의의가 없다고 봐요. 야, 지가 갇혀 있던지. 아니 근데 이게 이 대목에서 명절 민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예요. 명절 앞두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에 대해서 아니 그 해석은 다양합니다. 해석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해석은 다양한데 저는 어쨌거나 간에 정치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고 또 뭐 비공개로 40분 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지층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김종인 박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원래는 누구랑 더 친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국민의힘 쪽이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도와줬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좀 의료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뭐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다가 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국민 여론의 긍정. 그러니까 이게 정무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 안 만나고 누구만 물론 그걸 가지고서 뭐 또 편가르기를 했다라고 너무 단정짓기나 뭐합니다만 번개해동 이른바 지난 주말간 일부 최고위원들하고만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배제하고 만났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만났다 안 만났다 논란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게 또 점수 깎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니 김종인 김성태 어이구 근데 저거 문제 막 그거 한마디로 살상 정치적 논쟁거리로 가면 안 된다. 이 살상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이미 가만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저 변호사가 말이야. 예, 죄송합니다. 안경을 왜 꼈습니까? 그래서 이미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이 긴급 의료 체계만 잘 유지될 것이다. 이거면 된다. 이렇게 아니란 발상으로는 안 된다. 맞아, 이거 맞는 말씀. 그래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실리 이거 정치적 계산만 하면 안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코어는 오늘 말씀 다 알아먹겠어요. 오늘 유일하게 좀 근데 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김성태 전 의원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매우 병원을 갔다 오신 거예요. 비염 치료를 비염을 하셨어요.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병원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2025학년도는 뭐 좀 손대기가 그래도 좀 힘들다 그러면 예. 입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 거의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니까 그러면 2026년도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의료 대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잖아.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잖아. 만나서 좀 더 의료계 쪽의 이야기도 또 경청을 해보고 네. 또 뭔가 조정해 줄 게 있으면 조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여야 간에 또 풀어가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셨어. 그 장차관 문제, 조규용, 박민수 차관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어떻게요? 같아요. 그러면 전공의도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경질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대통령도 또 지금 뭐 본인 또 체면도 있고 뭐 입장도 있는데 경질하기 쉽지 않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욕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왜 경질 안 해? 하지만 그게 좀 우리가 이른바 뭐 국정이라는 건 우리 생각대로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네. 돌아봤을 때 미리 협의했다가 자진 사퇴를 하는 거죠. 아, 뭐 그동안 또 의료 갈등도 있었고 또 책임질 부분도 있다. 그러면 또 해결이 되잖아요. 할까요? 뭐 지금 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은 아예 예. 일고의 말이요. 양보도 그럼 없다. 회의가 그러면 이제 협의체 될 일이 없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 예. 좋습니다. 예. 의사 출신. 그 저희가 맨날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의대 아닙니까? 의대? 침대. 좀 가기 싫은 데는 군대 아닙니까? 그럼 남자가 한 명도 없는 대학교. 여대. 영남대. 왜요? 영남대학교. 이해하셨군요. 아니 대꾸하지 말아요. 저 영남고 나왔는데 영남 남자가 예. 없는 고등학교입니까? 영남고. 근데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웃을 상황이 응급실 아니에요. 대란이 일어나고 상황 있어서요. 아닙니다. 예. 대구도 심각하고 충북의대, 충남의대 이게 그렇게요. 주로 충청도 지역. 그러니까 이게 밑에 지역들이 의사들이 없어서요. 네. 응급 환자들이 주로 다른 곳을 못 찾아서 경기 남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북상하고 있고 응급 환자가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란을 빨리 막는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큰일 났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 말씀을 이렇게 안철수 의원께서 네.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좀 이거 하나 있는데 뭘 자꾸 의원직 잘 안 거세요. 예. 아니 근데 지금 걸어도 되지 않나요? 최상병 특검도 찬성이고 지금 의료 대란도 정부 뜻하고 좀 오히려 다르잖아요. 지금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 아니 안철수 의원 기회예요. 지금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제 다리나 걸지 마십시오. 최종선 소장님 말씀을 심하세요. 아니 근데 전체 저녁에 뭐 시덥지 않은 개그를 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 저는 왜냐하면 정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나오면 안철수 의원 마지막 대선의 기회가 옵니다. 올 것이다. 자, 아니 예,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관내 병의원 1,500개를 운영하는 목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장차관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를 시키려면 정부가 융통성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관님이 스스로 좀 그 거취를 좀 고민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한 거죠. 어떻게 숟가락을 얹으셔서 항상 아니 저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한 숟갈씩 떠가시는 저는 게 오히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오세훈이 어떻게 꽃가망하니까 대선 후보잖아요. 오히려 후보죠. 저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처럼 서울시장직을 걸고 이번에 의료 대란에 후회하셨어요. 그 걸었다. 제가 10년 동안 각고의 세월을 보낸 거는 900만 이상 그리고 1000만 가까운 서울 시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뭘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아니 900만 이상 또 한 번에 1000만 가까우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곡해하시는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이었습니다. 예. 자, 추석밥상 민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 추석밥상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그 수사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또 여권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얘기. 이 사실 추석밥상 민심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의식할 수밖에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예. 왜냐하면은 이것도 전쟁이에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야권에 이제 또 몰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최상병 특검도 있죠. 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유지 권고가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론의 문제예요. 여론의 문제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여론입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뭐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박지훈 변호사도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군에 또 계셨으니까 군 검찰, 군 법원에 다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문다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또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이른바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뭐 등등.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 그때 좀 뭐 되돌아간다면은 그 당시에 이상직을 아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을 안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아예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대신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수사 그대로 이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 뭐 욕보이기라든지 또는 이걸 가지고서 야권 쪽을 또 무력화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럴 사안은 또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눈이 밝습니다. 명문 문명. 하하하하. 제가 먼저 전임자인데 저 문명이 맞죠? 명문 아닙니까 이제? 예, 뭐 선배님이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세게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안보 또 국방 이게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다음 주 5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19일에 9.19 저는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제가 또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귀추를 주목하고 있죠. 기대합니다. 주목해 주시죠. 네네네. 네,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이 상당히 잘 된대요. 잘 됐어요. 눈이 밝아요. 아니 쌍꺼풀 수술 잘 된 거 원래입니다 아닙니까? 예. 부러우면 지는 거죠. 눈이 뭐 부리부리하십니다. 예. 부럽습니다. 배종찬 소장도 부러워서 저러는 겁니다. 예. 자기 안 하면 저거 계속 홍금보 닮아 있을 테니까요. 홍금보 잘생겼어요. 이 대표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네. 농담입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홍금보가 홍콩에서는 인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여기 한국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 특전사입니다. 무시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문 전 대통령이 해동 이후에 부쩍 좀 자신감이 붙었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역대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요. 20%대인데요. 추석 명절 지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또 추석 민심 향배 어디서 갈릴지 짚어주시고 마무리 좀 하시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바닥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죠. 아니 2년 8개월이 남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진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빨리 올려야 돼요. 어떻게든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절체절명의 위기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 10월 위기설 그러는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또 위정교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뭐 법을 잘 알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니까 아니 좀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더 큰 타격은 여론의 타격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여론은 상대적인 것이다. 여론이 볼 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할 테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시사저널 조사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대표 대결, 이재명 대표 대 오세훈 시장 하면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론이
민심이다. 중요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예. 추석 명절에는 여하튼 민심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낙연 대표님 날씨가 왜 이렇게 춥습니까? 새로운 당 만드셨던데요? 새로운 미래당, 민주미래당. 괴로운 미래. 예. 왜 이럽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예. 여름인데요? 지지율이 추워요? 누가 20%라고요? 대통령. 부럽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잡히기라도 하는군요. 네. 지하실 밑에 원외 정당이 돼버렸어요? 저희는 멘틀에 있습니다. 지하실 밑에. 지하실 밑에 멘틀에. 내핵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핵에 위치해 있어요. 종민아, 좀 돌아와라. 왜 나갔냐? 알겠습니다. 아니 제발 좀 말을 조금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알겠습니다. 춥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낙연 대표님. 입당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입당 너무 차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 밥상머리 민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배민 배종찬 소장님, 또 이상민 PD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